필리핀 교육부 국장이 오열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시승으로 그의 15년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인데요. 일본 아니면 안 된다던 완고한 남자. 그가 한국 앞에서 고개를 숙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는 센스. 안녕하세요. 저는 로베르토 루엘입니다. 필리핀 교육부 차량관리국장으로 일한 지 15년째죠. 군에서 30년 복무하고 나서 이 자리에 앉았는데 제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원칙이 없으면 조직이 무너진다는 것이었어요. 매일 아침 7시 사무실에 가장 먼저 도착해서 전국 학교버스 현황을 점검합니다. 마닐라부터 민다나오까지 우리나라 공립학교 아이들이 타는 버스가 몇 대인지 저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23,000대. 그중 70%가 일본에서 들여온 중고버스였습니다. 국장님, 세부교육청에서 또 연락 왔습니다. 비서 마리아가 전화기를 들고 들어왔어요. 벌써 이번 달 세 번째였죠. 세부지역 교육청장 카를로스가 한국산 중고버스 도입을 계속 요청하고 있었거든요. 또 한국버스 이야기겠지? 네, 가격이 일본 것보다 30% 싸다고 하네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격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신뢰도가 문제였죠. 저희 교육부에는 명확한 지침이 있었거든요. 학교버스는 일본산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 카를로스 국장에게 전해줘. 우리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국장님, 요즘 일본 중고차도 품질 문제가 아니야. 이건 신뢰의 문제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1980년대 제가 소위로 복무할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공산주의와 맞서 싸우던 시절이었죠. 한국도 그때는 믿을 수 없는 나라 중 하나였어요. 일본은 우리와 오랫동안 함께해왔어. 기술도 검증됐고. 마리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성격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한번 정한 원칙은 절대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에요. 오후 2시 정례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각 지역 교육청 담당자들이 화상으로 연결됐어요. 다바오 지역 보고하겠습니다. 지난달 새로 도입한 일본 중고버스 12대 모두 정상 운행 중입니다. 좋아, 바탄가스는? 저희도 문제 없습니다. 도요타 코스터 15대 추가 구매 예정이에요. 그때 화면 구석에서 카를로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세부교육청장이었죠. 국장님,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카를로스 국장, 또 그 이야기 아니겠지? 네, 하지만 이번에는 실제 테스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한국 현대버스를 3개월간 시범 운행했는데 중단해.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교육부는 검증되지 않은 차량을 아이들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이것이 원칙이야. 하지만 국장님, 예산도 부족하고. 예산은 내가 해결할 문제고 너는 일본 버스로 준비해. 카를로스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15년간 이 원칙으로 사고 한 번 없이 버텨왔거든요. 아이들의 안전보다 중요한 건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홀로 남은 사무실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닐라 시내를 달리는 버스들이 보였습니다. 대부분 일본 차량들이었죠. 그것만이 제가 믿을 수 있는 전부였어요. 저는 그날 아침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2024년 3월 15일 금요일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며 일간 보고서를 읽고 있는데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국장님, 다바오에서 큰일 났습니다. 마리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다바오 시립초등학교 버스가 도로 한복판에서 멈췄어요. 아이들 35명이 탔는데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제 손에 식은땀이 났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지? 시동이 완전히 꺼졌대요. 에어컨도 작동 안 하고 브레이크도 말을 안 듣는다고. 다바오의 3월은 건기절정이에요. 낮 기온이 40도를 넘나드는 때였습니다. 아이들이 그 더위 속에서 갇혀 있다는 생각에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구조는? 지금 응급 차량이 가고 있어요. 하지만 국장님,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말을 멈췄어요. 뭔가 더 큰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죠. 말해봐. 그 버스요.
작년에 저희가 직접 구매한 일본 중고버스예요. 도요타 코스터. 머리가 띵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신뢰했던 일본 버스였어요. 게다가 중고라고 해도 겨우 5년 된 차량이었습니다. 1시간 후 다바오 현장 담당자 로드리게스가 전화했어요. 국장님, 아이들은 모두 구조됐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어요. 원인이 뭐야? 엔진 과열이에요. 냉각수 누수가 심했고 에어컨 컴프레서도 완전히 망가졌어요. 정비 기록을 보니까 지난 6개월 동안 같은 문제로 4번이나 수리했대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이들이 다쳤을 수도 있었거든요. 브레이크는? 브레이크 패드가 다 닳았어요.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마닐라의 주요 일간지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국장님, 다바오 버스 사고에 대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기자 오세였어요. 교육 분야를 담당하는 베테랑 기자였죠. 일본 중고버스의 안전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건은 단순한 정비 부실이야. 일본 차량 자체의 문제는 아니지. 하지만 국장님, 이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지난해에도 판판가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잖아요. 판판가 사건. 저도 기억했어요. 일본 중고버스 브레이크 고장으로 아이 3명이 가벼운 부상을 당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건 운전자 부주의였어. 정말 그럴까요? 저희가 확인해보니 최근 2년 동안 일본 중고버스 관련 사고가 17건이나 됩니다. 17건. 그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 루시아가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다바오 사건 뉴스 봤어? 텔레비전 화면에는 땀에 흠뻑 젖은 아이들이 버스에서 내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일본 버스도 이제 믿을 수 없게 됐네. 루시아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15년간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일본이라는 이름만 믿고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기술팀장 리카르도가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국장님, 다바오 사고 정밀 분석 결과입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결론이 충격적이었어요. 일본 중고버스는 더 이상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음. 대안 검토 필요. 월요일 아침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카를로스가 서 있었어요. 세부에서 마닐라까지 비행기를 타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어요. 손에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천천히 마시며 카를로스를 바라봤어요. 다바오 사건 이후 이런 상황이 올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의 표정에서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국장님, 이제라도 한국 버스를 검토해 보시죠. 직설적이었어요. 평소 조심스럽던 카를로스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책상 위에 올려놓은 파일에는 한국 현대자동차와 대우버스 자료들이 가득했어요. 안전 테스트 결과, 열대기후 적응성 데이터, 그리고 가격 비교표까지 세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밀어냈어요. 자료가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15년간 쌓아온 교육부의 원칙과 체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언론에서 정책 번복이라고 공격할 게 뻔했어요. 체면보다 아이들 안전이 먼저 아닙니까? 카를로스의 말에 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15년간 사고 없이 관리해온 저에게 아이들 안전을 운운한다니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세부 지역 아이들을 매일 보는 현장 책임자의 간절함이었습니다. 카를로스는 세부에서 이미 한국 버스 세대를 6개월간 시범 운행했다고 했어요. 제 허가 없이 진행한 규정 위반이었지만 고장률이 일본 차량의 절반도 안 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지만 동시에 흔들렸어요. 점심시간 저는 국회의원 안토니오를 만났습니다. 제 조카뻘 되는 사람으로 과거 일본 차량 수입업체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었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먹으며 그는 제 고민을 눈치챘습니다. 로베르토 형님, 혹시 한국 차량 검토하고 계신가요? 안토니오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주변을 살피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량 업계가 복잡하다고 말했어요. 기존 일본 공급 업체들과의 관계,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 차량 들여오면 기존 업체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분명한 경고였어요.
제 자리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교육부 국장 자리를 잃는다면 연금 생활을 앞둔 제게는 치명적이었거든요. 오후에 돌아온 사무실은 더 혼란스러웠어요. 마리아가 긴급 보고를 했습니다. 세부 지역 학부모들이 집단 민원을 넣었다는 거였어요. 한국 버스 도입을 요구하는 청원서에 서명이 벌써 3,000명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제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위로는 정치적 압박, 아래로는 현장의 요구가 동시에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15년간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언론에서는 다바오 사건을 연일 보도하고 있었고 교육부의 무능함을 지적하는 사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손자 미겔과 저녁을 먹는데 아이가 무심코 던진 말이 제 가슴을 철렁하게 했어요. 할아버지, 우리 학교 버스도 고장 많이 나요. 지난주에도 에어컨이 안 켜졌어요. 제 손자도 그런 상황을 겪고 있었다니요. 제가 그토록 안전하다고 믿었던 일본 버스를 매일 타고 다니면서 말이에요. 미겔의 순진한 얼굴을 보며 저는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서재로 갔어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제가 교육부에 첫 출근하던 날 적었던 다짐이 있었어요.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그 문장을 보며 저는 길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과연 저는 그 원칙을 지키고 있는 걸까요? 그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오후 2시경 마리아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렸거든요. 국장님, 미겔 군이 타는 학교 버스가 길에서 멈췄대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미겔은 제 유일한 손자였습니다. 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사위와 함께 키우고 있는 소중한 아이였어요. 캐손시티 엘리프티컬 로드에서 차량 과열로 시동이 꺼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3월 말 마닐라의 오후 2시는 가장 더운 시간대였거든요. 아스팔트 온도가 50도를 넘나드는 때였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운전기사에게 최대한 빨리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제가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노란색 학교버스가 도로 한복판에 서 있었고 차량 밑으로 냉각수가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버스 창문들은 모두 열려 있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아이들은 땀에 흠뻑 젖어 버스 그늘에 앉아 있었거든요. 미겔이 저를 보고 달려왔어요. 작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평소 활발한 아이인데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 기사 마누엘이 저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20년 경력의 베테랑 기사였는데 얼굴에 죄송함이 가득했습니다. 아침부터 엔진 소리가 거칠었고 에어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도 아이들 등교 시간에 맞춰 운행을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기자 한 명이 다가왔어요. 다바오 사건을 취재했던 호세였습니다. 카메라를 든 사진 기자도 함께 있었어요. 저는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국장님, 이 버스도 일본 중고 차량이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바로 2년 전 제가 직접 승인해서 구매한 도요타 코스터였거든요. 당시 안전성이 검증된 차량이라며 자신만만하게 구매 결정을 내렸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국장님 손자도 이 버스를 타죠? 그 질문에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그토록 안전하다고 믿었던 차량에 제 손자가 매일 타고 다니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아이들이 40도 넘는 더위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겔의 빨간 얼굴이 자꾸 눈에 밟혔거든요.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사위 페드로가 저를 찾아왔어요. 미겔의 아버지로 평소 조용한 성격이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걱정과 분노가 섞인 표정이었어요. 미겔이가 최근 버스 고장이 자주 난다고 말했다는 거였어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도 걱정이 많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매일 불안에 떨며 등하교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날 밤 미겔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버스에서 무서웠는지 말이에요. 미겔은 씩씩하게 대답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친구 하나가 어지러워했다고 했거든요. 잠자리에 들기 전 미겔이 제게 와서 안겼어요. 할아버지, 버스 바꿔주세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이도 현재 버스가 위험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존재가 매일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말이에요. 일본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맹신이 정작 중요한 것들을 가렸던 건 아닐까요? 새벽 3시 창밖으로 마닐라의 야경이 보였어요. 저 멀리서 야간 버스들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마 고장난 차량들도 있을 거예요. 내일도 아이들이 그런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주말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세부로 향했어요. 토요일 새벽 첫 비행기를 탔습니다. 마닐라를 떠나면서 제 마음도 복잡했어요. 15년간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던 신념을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세부공항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였어요. 택시를 타고 교육청으로 향하면서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다양한 차량들이 다니고 있었어요. 일본 차뿐만 아니라 한국 차들도 꽤 많이 보였죠. 카를로스는 제가 온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어요. 교육청 뒷마당에 한국 버스 3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현대 유니버스, 대우 레스타, 그리고 현대 카운티였어요. 겉보기에는 일본 버스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국장님, 직접 확인해 보시죠. 카를로스가 현대 유니버스의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갔어요. 내부는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좌석 간격도 일본 버스보다 여유로웠어요. 에어컨을 켜자 시원한 바람이 금세 차량 전체를 채웠습니다. 운전석에 앉아보니 계기판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일본 버스보다 직관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아보니 감촉도 좋았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시야였습니다. 앞유리가 넓어서 도로 상황을 훨씬 잘 볼 수 있었어요. 시동을 걸어보시죠. 저는 시동키를 돌렸어요. 엔진음이 조용했습니다. 일본 버스들의 거칠고 둔탁한 소리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마치 승용차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카를로스가 조수석에 타더니 시내 한 바퀴 돌아보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기어를 넣고 출발했습니다. 클러치가 부드럽게 작동했어요. 가속도 매끄러웠습니다. 세부 시내를 한 바퀴 돌면서 저는 놀랐어요. 정말 조용했거든요. 진동도 거의 없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보니 반응이 즉각적이었어요. 일본 중고버스들의 뻑뻑한 브레이크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 차가 정말 중고예요? 네, 5년 된 차량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교체 시기가 되어서 내놓은 거죠. 중고인데 왜 새 차보다 나은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에어컨 성능도 놀라웠습니다. 세부의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도 차량 내부는 시원했어요. 점심시간 저는 혼자 바닷가 식당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15년간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선입견이 합리적 판단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오후에는 대우 레스타를 시승해봤어요. 이 차량은 더 놀라웠습니다. 40명이 타는 대형 버스인데도 운전이 쉬웠어요. 파워 스티어링이 부드럽게 작동했고 언덕길에서도 힘이 넘쳤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현대 카운티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지면서 세부의 거리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석에서 핸들을 붙잡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브랜드와 선입견에 매여서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제 고집만 부리고 있었어요. 미겔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땀에 젖어 버스에서 내리던 그 모습 말이에요.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고장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거죠. 핸드폰을 꺼내 미겔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할아버지 어디세요? 세부의 일 때문에 왔단다. 언제 돌아와요? 보고 싶어요. 미겔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더 눈물이 났어요. 제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존재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세부의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내일 마닐라로 돌아가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새벽 4시 저는 일어나서 호텔 로비로 내려갔어요. 24시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원칙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경험한 것들을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침 비행기를 타고 마닐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을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아이들의 진짜 안전을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 정례 회의실에 각 부서장들이 모였어요.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부에서 돌아온 후 주말 내내 고민했던 결정을 발표해야 하는 순간이었거든요. 기술국장 리카르도가 늦게 들어왔어요. 지난주 서울 출장을 다녀온 그의 얼굴에는 뭔가 다른 표정이 있었습니다. 평소 조용한 성격인데 오늘은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손에는 두꺼운 보고서를 들고 있었죠. 회의가 시작되고 각 부서 보고가 이어졌어요. 예산팀에서는 올해 차량 구매 예산이 부족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정비팀에서는 일본 중고버스들의 고장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했어요. 모든 보고가 끝난 후 리카르도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리카르도는 한국 정부 초청으로 대중교통시설을 견학하고 온 참이었거든요. 그가 자료를 펼치더니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거대한 생산 라인에서 버스들이 조립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리카르도는 한국 버스 제조업체들의 품질 관리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어요. 모든 부품을 2중 3중으로 검사한다는 거였습니다. 영하 30도에서 영상 50도까지 극한 온도에서 내구성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했어요. 필리핀의 열대기후보다도 혹독한 조건에서 검증받는다는 뜻이었죠. 가장 놀라운 건 설계 철학이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기술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였어요.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설계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학교 버스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리카르도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연비 효율성, 정비의 용이성, 부품 수급의 안정성까지 모든 면에서 일본 버스보다 우수하다는 결론이었어요. 더 중요한 건 가격이었습니다. 같은 성능으로 30%나 저렴하다는 거였죠. 예산팀장의 눈이 반짝였어요.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아이들에게 안전한 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중고차 관리 시스템도 체계적이라고 했습니다. 5년마다 정기적으로 교체하고 수출할 때도 철저히 점검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제가 일어서자 회의실 분위기가 긴장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지금까지 일본 버스만을 고집해왔어요.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입장을 바꾸겠습니다. 잠깐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어요. 한국 버스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어요. 회의실의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15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던 원칙이 바뀌는 순간이었거든요. 행정팀장이 걱정스럽게 정치적 부담을 언급했어요. 국회에서 질타받을 게 뻔했죠. 그런 건 제가 감당할 문제입니다. 아이들 목숨이 먼저예요. 제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미겔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다바오에서 땀에 젖었던 아이들의 모습도 생각났어요. 더 이상 제 고집 때문에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리카르도에게 한국 업체들과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하라고 지시했어요. 그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이런 변화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회의가 끝나고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변화는 어려운 일이었지만 필요한 일이었어요.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을 수는 없었죠. 진짜 교육자라면 아이들을 위해 변할 줄 알아야 했습니다. 오후에 마리아가 들어와서 언론 연락이 많이 온다고 했어요. 정책 변화에 대해 질문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내일 기자회견을 잡아달라고 했어요. 제대로 설명해야 했거든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택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처음으로 진짜 교육자다운 결정을 내린 기분이었거든요. 15년간 움켜쥐고 있던 편견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미겔에게 말했어요. 곧 새로운 버스가 올 거라고 말이에요. 아이의 환한 미소를 보며 저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교육부 브리핑룸이 기자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연단 뒤에서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15년 교육부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거든요. 오늘 발표할 내용이 제 인생을 바꿀 수도 있었어요.
마리아가 제 옆에 와서 속삭였습니다. 기자가 50명 넘게 왔다고 했어요. 평소 교육부 브리핑에는 10명 정도만 오는데 말이죠. 다바오 사건과 정책 변화 소식이 언론의 관심을 끈 거였습니다. 연단에 올라서니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 옷에도 보였고 방송국 카메라도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지만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교육부 차량관리국장 로베르토 루엘입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준비해온 원고를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진심을 전하려면 원고 없이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관행을 선택했습니다. 첫 문장부터 예상과 달랐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15년간 일본 버스만 고집한 건 그것이 안전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제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지만 계속했어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렸어요. 제 고집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고생했습니다. 기자들의 펜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이런 솔직한 고백을 예상하지 못했을 거거든요. 다바오 사건을 보고도 처음엔 변명을 찾았어요. 단순한 정비 부실이라고 했죠. 하지만 제 손자가 같은 위험에 노출됐을 때야 깨달았습니다. 미겔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땀에 흠뻑 젖어 버스에서 내리던 모습 말이에요. 아이들 목숨 앞에서는 어떤 원칙도 소용없어요. 브랜드나 국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앞으로는 관행이 아니라 책임을 선택하겠습니다. 한국 버스 도입을 통해 아이들에게 진짜 안전을 제공하겠어요. 그때 객석 뒤쪽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미겔이었습니다. 사위 페드로와 함께 와 있었어요. 아이가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더 빠르게 터졌습니다. 15년간 국장으로 일하면서 정작 중요한 걸 놓쳤어요. 아이들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말만 했지 실제로는 제 편견을 앞세웠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객석에 앉은 교사들이 보였어요. 평소 알고 지내던 분들이었는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몇 명이었는데 점점 늘어났어요. 국장님이 드디어 변했네요. 어떤 교사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더 커졌어요. 기자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예상하지 못했을 거거든요. 질의응답 시간에 기자 오세가 손을 들었어요. 국장님, 정치적 압박은 어떻게 감당하실 건가요? 제가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국회에서 질타받는 건 각오하고 있어요. 일본 업체들의 반발도 예상되는데요. 그것보다 아이들 안전이 먼저예요. 더 이상 어른들의 이해관계에 아이들을 끼워 맞추지 않겠습니다. 1시간 동안 이어진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탈진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홀가분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을 털어놓았거든요. 미겔이 연단으로 뛰어왔어요. 할아버지 멋있어요. 아이가 제 허리를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왜 이 결정을 내렸는지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어요. 사위 페드로도 다가와서 악수를 청했어요. 아버지, 용기 있는 결정이셨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제 기자회견이 톱뉴스로 나왔어요. 교육부 국장의 눈물, 15년 원칙을 뒤바꾼 용기라는 제목들이었습니다. 댓글들도 대부분 긍정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뉴스를 끄고 서재로 갔어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교육부에 첫 출근하던 날 적었던 다짐을 다시 읽어봤어요.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15년 만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늦었지만 말이에요. 창밖으로 마닐라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교육자로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기자회견 후 2달이 지났어요. 6월 초 드디어 첫 번째 한국 버스들이 필리핀에 도착했습니다. 세부 항구에 현대 유니버스 20대와 대우 레스타 15대가 내려졌어요. 저는 카를로스와 함께 현장에 나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새하얀 버스들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겉모습만 봐도 일본 중고버스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도장도 깨끗하고 타이어도 새 것이었어요. 중고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죠. 카를로스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국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에 감격이 묻어났어요. 1년 넘게 요청했던 일이 드디어 현실이 된 거였거든요.
버스 내부를 살펴보니 더 놀라웠어요. 좌석이 푹신하고 에어컨도 강력했습니다. 안전벨트도 모든 좌석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공간이 넓어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운전석에 앉아보니 계기판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백미러도 크고 시야가 탁 트여 있었습니다. 시동을 걸어보니 엔진음이 정말 조용했어요. 진동도 거의 없었죠. 이 버스들은 어디로 보낼 예정이에요? 세부와 다바오를 시작으로 7개 도시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바오. 그 사건이 모든 걸 바꿔놓았던 곳이었어요. 이제 그곳 아이들이 안전한 버스를 탈 수 있게 됐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일주일 후 각 지역에서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어요. 세부에서는 학부모들이 만족해한다는 보고가 왔습니다. 다바오에서는 아이들이 버스 타는 걸 좋아한다고 했어요. 에어컨이 시원하고 좌석이 편안하다는 거였죠. 가장 기뻤던 건 고장률이었어요. 한 달 동안 운행했는데 단 한 번도 큰 고장이 없었습니다. 일본 중고버스들과는 확연히 다른 결과였어요. 7월 말 저는 다바오를 직접 방문했어요. 3월에 사고가 났던 그 학교 앞에 새로운 현대버스가 서 있었습니다. 노란색 도장에 큰 글씨로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아이들 안전이 중요하다. 제가 직접 제안한 문구였어요. 브랜드나 신차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안전이 중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버스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니 감동적이었어요. 모두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땀에 젖어 있지도 않았어요. 3월에 그 참혹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한 아이가 제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아저씨, 새 버스 정말 좋아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순간을 위해 그 모든 고생을 했던 거였습니다. 8월 중순 제 퇴임이 확정됐어요. 정년까지 아직 2년이 남았지만 스스로 물러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책 변화에 대한 정치적 압박도 있었고 새로운 변화는 젊은 사람이 이끄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퇴임식 날 교육부 강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각 지역 교육청장들, 교사들, 그리고 제 가족들까지 와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미겔이 와준 게 기뻤어요. 퇴임사를 하려고 연단에 올라섰는데 갑자기 화면에 영상이 나왔어요. 미겔이 만든 감사 영상이었습니다. 아이가 직접 촬영하고 편집한 거였어요. 할아버지, 새 버스 사줘서 고마워요. 이제 학교 가는 게 더 즐거워졌어요. 영상 속 미겔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눈물이 났어요. 제가 한 일이 정말 의미 있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영상이 끝나고 강당에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15년간 많은 실수를 했지만 마지막에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아이들 덕분입니다. 퇴임식이 끝나고 저는 혼자 교육부 뒷마당으로 나갔어요. 그곳에는 새로 들어온 한국 버스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제가 승인한 마지막 차량이었어요. 버스 옆에 서서 저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마음도 그만큼 맑았어요. 이제야 진짜 교육을 한 것 같다.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늦었지만 아이들을 위한 진짜 변화를 만들어냈거든요. 앞으로도 필리핀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을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이 의미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버스 문을 닫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어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